자,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기 이제 처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하고 같이 볼 거니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책의 내용을 먼저 읽고 나서 제가 PPT 내용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91페이지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쇼핑몰이라면 아마 스마트 스토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오픈마켓과 쇼핑몰의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하는 애가 스마트 스토어인데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쇼핑몰이라 보시면 되세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설명은 9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파고들면서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하던 것들이 이제 점점 온라인이라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기반에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온라인 쇼핑의 거래액이 증가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온라인 쇼핑만이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까지 해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하시면서도 SNS상에 간단하게 우리 쇼핑몰 쇼호스트들처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규모를 늘리시게 된다면 네이버 안에서도 라이브 커머스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상품을 더 판매를 하는 것도 가능해진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를 좀 살펴볼 건데요. 1번 자사몰, 독립형 자사몰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브랜딩을 하시는 게 좀 더 마진을 많이 남기면서도 안정적으로 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라고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때 갖춰주시면 좋은 몰이 바로 자사몰이에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사기는 물론 사겠죠. 하지만 내 브랜드를 인지하고 거기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좀 적어요. 아무래도 가격 비교를 통해서 가격이 저렴한 데들을 먼저 사는 경향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 상품을 그래도 약간은 더 사람들에게 추가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나중에 돼서는 아마 자사몰을 좀 제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판매자가 직접 쇼핑몰을 제작해서 운영하며 상품 판매가나 정책 수수료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걸 자사몰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자사몰은 개인이 아예 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비용도 많이 들고 일단은 시간도 아마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는 하진 않고요. 카페24라든지 메이크샵, 고도몰이라는 어떤 쇼핑몰을 이용해서 빠르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근데 쇼핑몰을 만들면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 유입이 잘 되시면 좋은데 유입이 되려면 내가 그거 자체를 홍보를 직접 해야 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쇼핑몰은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질 때 점점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 전에는 일단은 온라인 쇼핑몰로 물건을 먼저 판매하시다가 진출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 있을 거예요. 요런 금찌라는 사이트는 원래 금상첨화라고 해서 오픈마켓에서 파시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매출도 이루어지고 또 상품을 자사 상품들을 이제 구입하는 층들도 있다 보니 아예 이렇게 쇼핑몰을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사의 어떤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좀 더 우리 그 쇼핑몰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일종의 오픈마켓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 금찌라는 어떤 브랜드를 알고 이 브랜드를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키워나가는 게 이런 쇼핑몰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블로그에다가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왜냐면 이 금찌 자체를 알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이 금찌라는 브랜드를 알고 들어오기보다는
보통 먼저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블로그나 여러 가지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스토어 등을 이용해서 금지라는 몰을 같이 운영하고 알리고 있는 게 아마 보여질 겁니다. 해서 우리가 쇼핑몰만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태 우리가 하게 될 스마트 스토어도 계속 운영을 하시게 될 거고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는 카카오 스토리 등을 같이 연동을 해서 검색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SNS 통해서 광고를 보고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연결을 하는 게 요즘의 쇼핑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조금 큰 얘기기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구축해서 물건을 파시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단계까지는 나중에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한 몰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다른 몰들도 이렇게 운영하는 몰들은 많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오픈마켓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갈 제일 처음으로 이제 만들게 될 오픈마켓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스마트 스토어일 텐데요. 스마트 스토어 이외에 다른 것들도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보통은 누구나 쉽게 바로 가입하자마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오픈마켓이라고 합니다. 일단 등록 후에 바로 판매가 가능하고 입점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도 낮은 편이죠. 보통 이제 몰마다의 수수료가 다르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3.74, 4% 정도의 수수료가 띄어지고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까지 한다면 아마 6%의 수수료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가 그 정도 매겨지고요. 옥션이나 G마켓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카테고리에 따른 수수료가 대략 한 4%에서 한 13% 정도의 수수료가 떼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떤 몰들은 한 20%의 수수료를 떼는 곳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몰마다의 그 특징에 따라서 아마 수수료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게 이제 오픈마켓의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구매 확정하면은 내가 돈을 돌려받는 형식이다 보니까 일단은 자금의 회전력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픈마켓으로는 11번가, 인터파크, G마켓, 옥션 그리고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도 일종의 오픈마켓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픈마켓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소셜커머스라는 것이 있는데 최저가,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형태의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현재는 이 소셜커머스들이 오픈마켓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픈마켓과 거의 같은 느낌으로 보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 쿠팡 이런 데들이 소셜커머스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소셜커머스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조금은 수수료가 조금 비싼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팔았을 때 서버 비용을 받기도 해요. 그런 곳들이 소셜커머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유명한 데가 쿠팡이기는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업자 하시고 나서 수수료는 물론 조금 더 많이 뛰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느 몰에서든 매출을 많이 얻는 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몰에 이제 입점을 하셔서 아마 상품들을 올리게 되실 거예요. 자, 소셜커머스 말씀드렸고 한 장 넘겨서 이제 92페이지 종합몰을 볼게요. 자, 종합몰이라는 곳은요, 오프라인 백화점이나 홈쇼핑과 연계가 되는 대형 쇼핑몰을 종합몰이라고 합니다. 일단 타 쇼핑몰에 비해서 입점이 좀 까다롭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진입장벽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요. 수수료 또한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자금의 회전력이 낮다라는 게 단점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도 판매를 해야 되느냐? 판매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실 나름이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신세계몰, 현대몰 이런 식으로 약간 백화점 브랜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상품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보여지게 나름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땐 이런 종합몰에 입점을 해서 있으신 것도 괜찮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팔리는 건 종합몰에도 올려지면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올릴 거니까 거기서 어디서 팔리든 팔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5번 전문몰입니다. 여기는 이제 특정 카테고리나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인데요.
보통은 이제 구매자의 의견이나 후기가 좀 중요하고 리뷰 관리가 어느 쇼핑몰보다 되게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집이나 10x10, 하프클럽, 패션 플러스, 무신사, 그리고 뭐 지그재그, 에이블리 이런 데들이 다 전문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의 집이라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제가 잠깐 오늘의 집을 열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는 보시면 예쁜 집 구경에서부터 제품 구매 이사 시공까지 한 번에 라고 적혀 있죠. 이 오늘의 집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들어오시는 고객들이라고 한다면 또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우리 집을 어떻게 꾸미면 좀 좋을까 이렇게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쇼핑에 대한 내용들은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 제품을 샀을 때 그에 대한 리뷰는 서로 이제 관심사가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이제 인테리어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일 테니까 이런 리뷰들을 좀 많이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점하는 이 몰에 대해서 성격을 좀 잘 알고 계신다면은 아마 다가가는 접근 방법도 조금 다르게 해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경우는 리뷰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리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할 거다라는 정도 일단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몰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92페이지 3번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장점들일 텐데요. 오프라인 상점과는 달리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브랜드, 신뢰성, 단골, 이벤트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선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가격 비교 상품의 경우는 최저가를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격 비교에 묶이지 않도록 하면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는 전략을 다르게 짜시는 분도 있는데요. 내 상품이 예를 들어 딴 데보다 싸게 뛰어와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가격 비교에 묶이는 게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가격 비교 상품에 묶여 있는 경우는 앞쪽 페이지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1페이지 어쨌든 상단에 뜨게끔 하는 데는 가격 비교에 묶이는 게 더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근데 보통 가격 비교에 묶여 있는 상품이라고 했을 때 그냥 대충 적었어요. 쇼핑으로 가서 보면은 대략 이런 여기는 이렇게 묶여 있죠. 자, 이런 상품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을 사기 위해 이렇게 눌렀을 때 최저 가격서부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의 최저 가격부터 찾아서 또 보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진을 많이 남기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더라. 이렇게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렇게 가격이 최저가로 묶이는 것들은 앞쪽에 보통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로 묶어서 만약에 우리가 올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먼저 앞에 노출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최저가로 묶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가 최저가에서 오히려 풀려져서 나와서 보이게 하는 게 좋을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상품의 경우 네네. 그 최저가 이렇게 되는 건요. 네이버나 이런 그 몰에서 아예 기준이 상품 기준이 이런 상품은 최저가로 묶이고 안 묶이고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면 저희가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는 구조는 아니고요. 네이버 로직에 따라서 최저가로 묶어지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썸네일 사진이 동일한 경우 그리고 요 이름 있죠. 이름 부분에 이런 모델명 같은 게 동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은 최저가 상품으로 묶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나 아니면 그 모델명을 적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등록하시다 보면요.
그때 이제 모델명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라면 이렇게 브랜드 상품 또는 이렇게 카테고리 상품으로 묶여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모델명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보면 이렇게 모델명 적혀 있는 것들이 묶여 있죠. 그쵸? 그래서 네이버의 기준에 따라서 최저가로 묶이거나 묶이지 않거나 하는 거고요. 만약에 최저가로 묶이고 싶지 않은데 묶였다라고 한다면 푸시는 방법이라면 여기 있는 사진을 다르게 넣거나 여기 있는 제목을 다르게 넣거나 상세 페이지를 조금 다른 식으로 좀 수정을 하시는 형태로 해주시면은 최저가에서 풀릴 수는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림이 완전히 다르죠. DD 뭐 968이라고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서 이 제품의 경우는 사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보통 이렇게 찍혀져 있는 이런 사진이 아니죠. 이러니까 최저가로 묶인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따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그죠? 네, 이렇게 보통 이제 사진의 이 썸네일과 여기 있는 이 제목 부분에 모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같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묶여져서 들어가지더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묶여있는 상품들의 경우는 눌렀을 때 이렇게 최저가가 보이고 또 누르게 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입장에선 두 번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리고 묶여있지 않은 상품은 바로 들어갔을 때 본인 그 몰로 바로 들어가서 상품을 바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좋은 점은 있기는 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내가 상품을 어떻게 띄우게 할 것인가의 전략에 따라서 다르게 올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부분 일단 설명드렸고요. 자, 온라인 쇼핑은 그래서 비교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고객들에게는 되게 좋은 점이겠지만 우리의 입장으로는 비교 구매를 하게 할 것인지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는 비교 최저가로 뜨지 않게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쁜 일상에서의 쇼핑 단축 시간, 그 쇼핑 시간 단축과 구입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무통장 입금이나 신용카드, 휴대폰, 페이 결제 등의 다양한 결제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생활용품을 비롯해서 식자재, 가전제품, 건강식품과 같이 다양하고요. 최근에는 보험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에 대해서 책에 적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가갈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는 쇼핑몰과 블로그의 장점을 결합한 블로그형 원스톱 쇼핑몰 구축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다양한 판매 영역과 검색 결과에서 상품을 노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추가 운영비가 없다라는 게 되게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티몬이라든지 이런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는 서버비라는 걸 받아요. 에이블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추가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초반에 우리가 쇼핑몰을 계획을 할 때 제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경로가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입점은 누구나 가능하고 다양한 스킨과 배너도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판매자도 쉽게 팔 수 있다라는 게 스마트 스토어를 여러분들이 초기에 다가가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네이버 페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안심을 하고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저런 아까 잠깐 띄워드렸던 몰들 같은 경우 있죠. 이런 몰도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일반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축을 할 때 피지사랑 계약을 해서 구축을 하게 돼요. 그럼 만약에 이런 몰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신용카드사에서 결제가 돼서 한 2, 3일 뒤에 보통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정산이 되어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요즘 한동안 또 뉴스에 나왔던 게 뭐냐면요. 상품을 되게 최저가로 싸게 파는 그런 쇼핑몰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사니까 물건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가 한동안 좀 시끄럽게 뉴스에 났던 경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쇼핑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옥션이나 G마켓 또는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는 실제 그 피지사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피지사 역할을 하죠. 그쵸?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 안에는 네이버 페이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용카드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판매회원의 경우도 따로 피지사를 마련하지 않아도 별도의 심사 없이 네이버 쇼핑 광고주 입점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94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채널과 연동해서 마케팅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장점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입점이나 판매 수수료가 없다라는 그런 점이 되게 좋은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건을 올리면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수수료를 뗀 금액을 우리가 정산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동시에 네이버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연동을 해서 다양하게 마케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하고 검색 광고도 등록하고 또는 이제 개인화 소셜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다른 채널들과 연동해서 내 스마트 스토어를 알릴 수 있다라는 게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94페이지 3번에는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수수료 체제가 놓여 있는데요.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팔려고 올려놓으면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하게 된다면 수수료가 기본적으로는 3.74%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직접 쇼핑몰에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경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네이버에서 쇼핑을 거쳐서 들어가죠. 예를 들어 내가 흑마늘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흑마늘을 이렇게 검색하고 쇼핑을 눌러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뜨게 되는, 좀 빨리 안 뜨네요. 어쨌든 쇼핑몰 창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는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 2%가 더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3.74 플러스 2% 대략적으로 5.74 또는 5.85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게 되고 그것을 보통 6% 수수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딱 그렇게 띄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들어갔을 때의 수수료가 조금 다르고 계좌이체로 넣었을 때의 수수료가 조금 다르고 이렇게 수수료들이 그 결제 수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추가로 PPT로 올려놓은 내용들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는 오픈마켓과 개인몰의 중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몰처럼 독자적인 주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쇼핑몰을 알아요. 만약에 어느 정도 브랜딩이 돼서 내 스마트 스토어를 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냥 네이버에다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쇼핑몰을 찾아갈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즉 쇼핑몰과 같은 구조를 갖기도 하고 또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검색해서 살 수 있는 오픈마켓과 같은 구조를 갖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부분에서는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내 상품에 유리하도록 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게 또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쇼핑 결과를 보면요. 제가 아까 흑마늘을 쳐봤으니까 요거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로 묶여져 있는 상품들 보이죠? 자, 요거는 이제 광고예요. 광고라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 요 뭐 잠뱅이 뭐 흑마늘 요거는 이제 아이디어스랑 롯데온이랑 아마 요런 브랜드 카탈로그로 판매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황금인의 흑마늘즙하고 의성 흑마늘즙 얘네들이 이렇게 묶여서 보이네요. 자, 근데 요런 데를 좀 보자면 뉴아비츠에 보면은 옆에 파워, 굿 서비스 요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른 몰과 달리 스마트 스토어에는 그 스마트 스토어 자체의 등급이 있잖아요. 파워 등급, 빅파워 등급 이런 등급 자체가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굿 서비스다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만약에 내가 상품을 올릴 때 오늘 출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면 오늘 출발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몰에 비해서 다른 몰에서 그냥 뭐
올려놓은 그런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정보가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참고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점이 일단은 더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뭐 리뷰 수는 몇 개나 있고 구매 건수가 몇 개나 있고 찝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얼마나 주는지, 이런 어떤 정보들이 만약에 그냥 11번가 같은 경우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등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적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가 조금 더 이렇게 보았을 때 화면상으로 주는 정보들이 더 많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올린 것들을 검색을 했을 때 그래도 앞쪽에 띄워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사몰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보다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들이 있을 때 좀 더 우리가 앞에서 검색을 해서 봤을 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다루게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만들기가 쉽고 판매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하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상품이 노출이 됐을 때 상품 클릭당 과금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주문이 성사되면 2% 연동 수수료가 부과가 되기는 하죠. 그리고 개인몰이나 SNS 또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발생한 매출이라면 수수료가 무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몰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여기까지 됐으면 좋겠긴 해요. 자,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좀 정보를 많이 주면서 중간중간에 자사몰에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자취하는 친구 사주면 좋아서 까무러질 템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양은 주전자 냄비라든지 뭐 오리가죽 수저 받침대라든지 이렇게 이 대상층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매자표는 인스타 프로필에 가면 있대요. 그러면 이 제품 보고 마음에 든다 라고 한다면 아마 인스타의 프로필에 있는 이 주소를 눌러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지는 곳이 스토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서 구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는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2%가 들어가지 않죠. 그냥 결제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뭐 베이지색을 사겠다 해서 구매를 하면은 내가 뭐 카드로 결제하든 신용카드 뭐 핸드폰으로 결제하든 그 결제에 대한 수수료인 3.74 또는 3.85 정도의 수수료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개인몰이나 SNS,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발생한 매출은 그런 부분에 아까 네이버 쇼핑 수수료가 무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을 때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일단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스토어에 입점을 하고 처음 이제 상품을 올리고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에 보면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스타트 제로 수수료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 연동 수수료 말고요. 카드 결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수수료라든지 핸드폰 결제 수수료 이런 것들을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만약 거기에 해당이 되면서 SNS를 통해서 홍보가 돼서 발생된 매출이라면 수수료가 무료로 들어간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버 페이 결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자사몰을 제작하려면 쇼핑몰에 카드 결제 기능을 넣기 위해서 별도의 피지사 서비스 계약이 필요해요. 보통 피지사 서비스 계약은 쇼핑몰을 열 때 한 번 들어가게 되지만 대략적으로 비용은 20만원에 부가세 2만원 해서 2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핸드폰 결제라든지 페이 결제까지 더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보다 더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사몰을 원래 제작할 때는 이런 피지사 서비스 계약이 필요하게 되지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페이 결제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지사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고객한테도 되게 좋은 점인 게 보통은 네이버가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쇼핑에서 검색을 해서 결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따로 회원가입을 할 필요 없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그냥 본인이 쓰고 있는 또는 활용하고 있는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이버페이라고 해서 뭐 어려울 건 없고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신뢰성을 얻고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가 좋은 점이 뭐냐면 구매자들의 입장에서를 생각했을 때 구매를 하면은 그에 대한 포인트를 받아요. 그쵸? 뭐 상품평을 더 적으면 더 좋은 포인트, 더 많은 포인트들을 주긴 하지만 구매를 했을 때 그 구매에 대한 포인트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이 몰에서만이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어디서든 다 쓸 수가 있다 보니 그런 포인트 때문에라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일부러 결제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그리고 비회원 구매 포기 방지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원가입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는 어차피 네이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그냥 그 아이디로 로그인 해가지고 구매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P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로그인을 따로 해야 되지만 핸드폰으로 결제할 땐 보통 어때요? 핸드폰의 네이버는 보통은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물건 보고 괜찮다 하면은 결제 들어가면은 결제 정보가 뜰 거고 또 아마 신용카드로 결제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번 결제한 정보가 일단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 결제 비밀번호만 딱 적으면은 결제가 되는 형식이라 굉장히 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판매자 등급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고 성실한 상점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불량 상점을 걸러낸다라는 안전성을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게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쇼핑몰보다는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오픈마켓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요. 왜냐면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자사의 몰이 따로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미니샵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미니샵 자체가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뜨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엄밀히 있는 쇼핑몰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 옥션이나 G마켓에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보통은 상품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그러고 그 상품 중에 최저가 또는 괜찮은 상품 이런 것들을 아마 구매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까 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첫 방문이나 재방문 고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서 요즘 스토어찜과 톡톡 친구는 묶여서 알림이란 기능으로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기능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알림을 설정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상품을 선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상품을 올리고 나서 그 상품에 대한 걸 알림 설정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뭐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으면 그 농사를 지은 상품에 대해서 어떤 뭐 미인 고추라는 게 입고가 되었어요라고 해서 알림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내서 사람들이 보고 들어와서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타겟 고객별로 구분을 해서 베스트 구매평 고객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혜택은 내 돈에서 나가는 거긴 하지만요. 나중에 보면 네이버에는 성장 포인트 제도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쇼핑몰을 잘 운영해 나가다 보면은 그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포인트를 주고요. 그 포인트를 물론 우리가 출금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구매평 고객에게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할 때 그 포인트를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성장 포인트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진 않을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 되겠고요.
또한 이벤트나 기획전을 진행할 때 개인몰 같은 경우는 쇼핑몰 내부에서만 알리지만 네이버 쇼핑에 연동을 해서 홍보할 수 있다는 것도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어요. 아까 개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아예 틀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가 있죠.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거기까지는 안 돼요. 차별화된 커스터마이징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쇼핑몰만의 특별한 어떤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때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서는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모션 이미지를 예쁘게 꾸며 놓았죠. 그쵸? 그리고 이거 그냥 두면은 시간이 되면 옆으로 넘어가는 구조고요. 얘를 클릭해서 넘어가면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로 들어와서 물건을 볼 수 있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뭐 신박한 자취생들, 뭐 핫한 신상 피크닉 아이템 이렇게 설정을 해놓기도 했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쇼핑몰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예 쇼핑몰을 만든 업체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빈약하긴 하지만 약간은 그래도 브랜딩이 좀 덜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하더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실제 그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 자체가 필요해요. 사실 뭐가 문제가 생겨서 뭐 HTML이 망가졌거나 이랬을 때 그걸 복구하는 인력을 내가 갖춰야 되지만 실제 이런 것들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더라도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 인력이 없더라도 아마 충분히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장점이라 볼 수가 있겠죠. 또 모바일 연동이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테마는요. 반응형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게 PC 버전의 웹사이트 모양이지만 실제 스마트 스토어를 핸드폰에서 열었을 때도 유연하게 보이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등록할 때 스마트 에디터를 통해서 보다 쉽게 블로그 작성하듯이 작성을 할 수가 있고 PC랑 모바일 어느 쪽에서도 보실 때 편하게 볼 수 있게 가독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네. 모바일 에디터라는 게 PC에서 할 때 네. 모바일 에디터 뭐 그렇게 눌러가지고 그렇게 그 포맷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모바일로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모바일에서도 등록할 수 있어요. 따로 뭐 포맷이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나중에 아마 우리가 앱을 하나 설치를 하실 거예요. 모바일 스마트 스토어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주문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실 수도 있고 거기서 상품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품 등록도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요거는 그 내용보다는 실제로 어디서 보든 우리가 PC에서 작성한 거를 모바일에서 보든 또는 모바일에서 작성한 걸 PC에서 보든 가독성이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네이버 쇼핑 수수료가 지원을 되고 있다라고 했었죠.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제로 수수료 같은 건데요. 네이버에서 12개월간의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할 때 매출 연동 수수료만 내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지원이 되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아까 결제 수수료 체제인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요건 뭐 2% 똑같고요. 여기서 페이 결제 수수료에서는 일반으로 내가 그 사업자를 내느냐 또는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간이로 내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더라 이런 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그 결제율이 좀 나눠지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결제 비율이라서 대략적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자, 12개월간 결제 수수료가 무료인 스타트 제로 수수료는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12개월간 모든 결제 수단 그러니까 네이버페이로 핸드폰으로 결제하듯 아니면 뭐 간단하게
그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계좌이체로 하든 그 수수료들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보시면 판매자 정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 판매자 등급을 보시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스마트 스토어 창업 1년 미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매월 500만 원 안의 거래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최근 20개월 미만으로 보고 있고 일반 과세자는 최근 13개월 미만으로 해서 체크해서 대상을 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 스토어를 바로 개설하자마자는 안 될 거고요. 일단은 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아마 중간에 보시면 이 스타트 제로 수수료를 지원받아서 그래도 거래액에 대해 할인받아서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해서 무료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네. 그럼 만약에 간이하고요 일반 네. 과세자 두 개를 냈으면은 두 개 합쳐서 연매출 5억 원 이하인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이 연매출 5억이라고 했을 때 간이과세자를 따로 내고 일반 과세자를 따로 내셔서 말씀하시는 거면 아마도 정확하게는 아마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사업자별로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간이과세자 따로 아마 일반과세자 따로 이렇게 들어가긴 할 텐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를 같이 아마 내기는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세무 쪽에서 이제 보면은 소득에 대해서 간이과세를 내거나 일반과세를 내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간이과세 일반과세 같은 경우 이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세무서 쪽에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사업자를 만약에 따로 내셔서 스토어를 따로 만들었다면 아마 따로따로 적용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에 따라 지원받는 성장 포인트인데요. 네이버에서는 사업 안정성이 확보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마케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성장 포인트 지급 대상자가 되시는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했을 때 팝업으로 안내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지급 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지급에 대한 여부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급일은 매월 10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도를 확인하시는 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고객 혜택 관리, 포인트 지급 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출금은 되는 포인트는 아니고요. 고객 마케팅에 사용하거나 광고비 이즈머니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성장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가 되게 좋은 점이요. 초기에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다가갔을 때 좋은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장점이 되게 많은 스토어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빠른 정산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저번에 아마 사전평가 때 제가 정산이 되는 구조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을 거예요. 언제 정산이 된다고요?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하고 1일 있다가. 그것도 사실 다른 몰에 비해선 빠른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배송 완료가 된 1일 있다가 100% 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빠른 정산 서비스가 이용이 된다면 일반 정산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매 확정 후에 1 영업일 있다가 100%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 기간이 보통 주문하고 배송이 진행이 되는 게 한 2, 3일 또는 3, 4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 이후에 구매 확정까지 이루어지는 게 대략 1, 2주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면 정산 기간은 대략 한 9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빠른 정산 서비스를 신청해서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배송 완료되고 1 영업일 있다가 정산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 기간이 대략 한 4, 5일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역시 없다라는 게 빠른 정산이 좋은 점인데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라 한 번 더 소개를 하자면 거래액 기준으로 일단은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100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6월 2일 날 신청한다면 그 전달인 3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액을 보는데요.
그 거래액이 3개월 연속 100만 원 이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빠른 정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또 당연히 국내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일 때 우리 지금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이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고요. 사업자가 있으실 때 신청 가능하신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빠른 정산이라는 게 다른 데는 없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 네이버에 있어서 진짜 추천하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있었던 게 퀵 에스크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퀵 에스크로는 대출 계약 서비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집화 시점을 기준해서 판매 대금의 80%를 선 정산하고 그 정산 일수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퀵 에스크로였다면 이 빠른 정산이라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수수료는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정산 서비스는 만약에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났을 때는 신청하셔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디커머스 데이라는 게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가끔 엽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라는 어떻게 보면 교육 공간 또는 이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디커머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실제 이제 그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에 가셔서 촬영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약을 통해서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 것 같고요. 대신에 디커머스 데이라고 해서 가끔 온라인에서 뭐 사진 잘 촬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유명 강사분들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소개하는 그런 디커머스 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프로그램들 어차피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무료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셔서 들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 외에도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이 가능한 부분이 이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만간 우리가 열 스마트 스토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 로고가 들어갈 거예요. 저희 스마트 스토어 만들기 전에는 먼저 간단하게 미리 캔버스로 로고를 만들 거고요. 그 로고를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린 게 하나 있었을 건데요. 혹시 숙제 기억하세요? 뭘 이름 한번 생각해 오세요 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쵸? 일단은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모래 분위기라든지 로고 같은 것도 제작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요 로고는 언제든 바꿀 수는 있어요. 물론 정산이 된다. 일단은 검수를 하고 바뀌기 때문에 1일 있다가 변경은 되지만, 내가 만약에 로고를 만든 것을 바꾼다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점 이름을 바꾸고 싶다. 이 경우는 한 번에 안에서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인 판매자로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실제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하실 거예요. 일단은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아마 사업자 신고일 거고요. 그때 이제 간이과세 사업자로 하실지 아니면 일반과세 사업자로 하실지 아니면 판매하는 서비스 물건에 따라서 면세 사업자로 하실지는 달라지긴 할 겁니다. 어쨌든 거의가 아마 간이과세 아니면 일반과세로 하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아마 스마트 스토어에만 올린다라고 한다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보통은 이제 다른 몰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인 그 사업자 신고도 하셔야 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거래 횟수는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부분인데 쿠팡에 가면은 얘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또 다른 몰에서도 사업자로 가입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거의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의무가 면제라고는 하지만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사업자 판매자로 등록할 때 필요 서류들이에요. 요런 서류들이 앞으로 필요할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은 일단 제일 필수로 필요하실 거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든 안 내든은 상관은 없다지만 결론적으로 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대표자의 어떤 인감증명서 또는 명의통장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하실 거고, 법인사업자라고 한다면 법인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이런 게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에 따라서 더 필요한 서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건기식을 판다. 건강기능식품들을 건기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이라는 걸 더 필요로 해요. 이거는 내가 간단히 말하면 어떤 몰에서 강의를 듣고 간단한 시험을 봐요. 그리고 합격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의료기기 판매업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그리고 구매대행의 경우 수입식품은 영업등록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필증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통주의 경우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서나 주류 제조 면허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 서류들이니까 혹시 일반적인 잡화가 아니라 상품이 이런 건기식이나 의료기기 등에 해당이 된다면 이런 서류들도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통신판매 신고증도 없죠. 그러면 물건을 아예 못 파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일단 6개월간 거래 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매출이 연간 공 하나 빠졌죠. 어쨌든 매출이 8천만 원이에요. 공을 지워야 되겠다. 8천만 원 이상 매출이 필요하다면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신판매 신고는 6개월간 거래 건수 20건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갈 땐 면제로 되지만 실제로는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 신고증은 앞으로 있으셔야 되실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팔 수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옥션, G마켓 그리고 뭐 조금 더 한다면 11번가까지는 이딜러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반으로 해서 올려서 물건을 팔아보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매입세에 공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판매할 때는 가산세가 발생하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업자 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상태는 우리가 연습 중이니까 바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과정을 하시면서 물건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다라든지 그런다면은 슬슬 사업자 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자택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기준인데요. 원래대로 옛날 규정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6개월간 거래 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600만 원 이상일 때 계속 반복적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 대상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6개월간 거래 횟수 10회 이상이 안 되면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규정이 살짝 바뀌어서 금액 기준이 없이 실질적으로 계속 반복성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좀 확연해지진 않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물건을 좀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라면은 사업자를 내시는 걸 추천을 해요. 자,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사업자랑 간이과세자, 면세과세자의 각각의 기준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요. 4,800만원 기준 같은 경우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규정이고요. 현행법상은 8천만원 미만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납부할 금액이 없는 거고요. 4,800만원 이상으로 들어가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대부분의 직장인 투잡 스마트 스토어 운영은 매출은 초액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가세 납부할 금액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 초기인 경우라고 했을 때는 개인 판매자로 운영을 하시다가 지출이 발생되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해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슬슬 하셔야 되는 거는 스토어를 만드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이미 만들어지신 분들은
오늘은 대략적으로 조금 쉬시는 시간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브랜드 네이밍에 3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요건 그냥 브랜드 한 개를 올려놨다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브랜드를 지으실 때는 핵심 키워드가 대입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들으면 여기가 어떤 상품들을 좀 취급하는 데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한글과 영문을 좀 같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쇼핑몰 컨셉을 약간 브랜드화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네이밍에 대한 이런 3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PPT 첫 번째 수업 내용은 진행이 끝났고요. 지금 11시 37분이에요.